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바로 1970년대 중후반 한국의 아파트값 2차 파동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시 아파트 가격이 왜 그렇게 폭등했는지, 또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그 핵심 내용을 짚어보려고 해요. 특히 복부인으로 상징되는 그 시절 투기 열풍. 이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맞습니다. 그 배경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1970년대 중반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맞물렸어요. 1차 오일 쇼크 이후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고요. 또 중동 건설 붐으로 달러가 엄청 들어왔거든요. 아, 외화 유입이 많았군요. 네, 그러다 보니 시중에 돈은 넘쳐나는데 마땅히 투자할 곳은 부족하고 자연스럽게 새로 짓는 아파트가 딱 눈에 들어온 거죠. 안전자산 같기도 하고 투자 가치도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단순히 집이 부족해서만은 아니었다 이거네요. 돈을 굴릴 곳으로 아파트가 딱 찍혔다는 거. 그렇죠. 투자 대상으로 급부상한 겁니다. 흥미로운 게 자료 보니까 이 시기에 소위 고학력 젊은 층이 부동산 중개업에 뛰어들면서 뭔가 시장 분위기를 확 바꿨다고요? 아, 네, 맞아요. 이전 복덕방과는 좀 달랐죠. 뭐랄까 정보 분석이나 네트워크 이런 데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신세대 중개업자들이 등장한 거군요. 네, 이들이 시장 변화를 좀 이끌었죠. 투기 열풍의 중심지는 역시 개발붐이 일던 곳들이었습니다. 강남, 여의도, 잠실. 그렇죠. 강남, 여의도, 잠실. 딱 떠오르는 지역들이네요. 네, 특히 청약. 이게 거의 투기의 핵심 수단처럼 됐어요. 당첨만 되면 뭐 엄청난 차익이 생기니까 경쟁률이 수백 대 1은 그냥 기본이었고요. 와, 수백 대 1. 분양권의 웃돈, 그러니까 프리미엄 붙여서 거래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죠. 그야말로 묻지마 청약이었어요. 그때부터 로열층 개념도 생겼다고 하던데요. 조망 좋고 조용한 층은 더 비싸게 받고. 맞아요. 층이나 향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기 시작한 게 바로 이때쯤입니다. 대표적으로 투기가 심했던 곳이 반포주공, 여의도 시범, 또 압구정 현대 이런 아파트들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투기를 한 건가요? 그 수법들이 좀 궁금한데요. 굉장히 다양했어요. 일단 단기 차익 노리고 등기 안 하고 분양권 상태로 바로 대파는 거. 미등기 전매라고 하죠. 아, 등기 전에 사고 판다. 네, 그냥 계약서만 넘기면서 짧은 기간에 웃돈 챙기는 식이었죠. 또 여러 사람 명의 빌려서 사고 팔고 반복하면서 가격 띄우는 돌려치기 같은 것도 있었고요. 돌려치기요? 네, 뭐랄까 정말 돈 놓고 돈 먹기 판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시대를 딱 상징하는 존재. 복부인. 잔료 보니까 단순히 운 좋은 분들이 아니라 정보력에 자금력까지 갖추고 꽤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복부인은 당시 진짜 새로운 사회 현상이었어요. 이분들이 자기들만의 정보망, 인맥 이런 걸로 유망단지를 먼저 딱 찍고 자금 동원해서 시세를 확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죠. 복덕방하고도 관계가 아주 긴밀했겠네요. 그렇죠. 복덕방이랑 같이 정보 나누고 거래 주도하면서 투기 열기를 더 부추겼죠. 복덕방도 투기 조장하면서 돈 많이 벌었고요. 가격 상승세가 정말 무서웠다고 들었어요. 어느 정도였죠?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몇 달 만에 50% 넘게 오르는 건 그냥 흔한 일이었어요. 50%요? 몇 달 만에? 네, 예를 들어 77년에 강남의 어떤 아파트가 평당 한 28만 원이었는데 5달 뒤에 42만 8천 원까지 갔어요. 50% 넘게 뛴 거죠. 와, 진짜 폭등이네요. 이러면 월급 받는 서민들은 정말 집 사기는커녕 박탈감이 엄청났겠어요. 그렇죠. 내 집 마련은 정말 꿈도 못 꿀 상황이었고 상대적 박탈감만 커졌죠. 정부가 이걸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을 텐데요. 처음엔 좀 어떻게 대응했나요? 처음에는 사실 시장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 속도를 잘 못 따라갔어요. 투기 조사도 하고 세금도 매기려고 했는데 워낙 수법들이 교묘해서 효과가 좀 제한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 좀 미흡했군요, 초기 대응은. 네, 땜질식 처방에 그쳤다는 비판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결국엔 강력한 카드를 꺼낸 거군요. 네, 투기가 거의 통제 불능 수준으로 가니까 정부도 더는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우선 주택 청약 예금제 이걸 도입해서 청약 자격을 좀 까다롭게 만들었어요. 아무나 못하게. 아, 자격 요건을 강화했군요. 네, 그리고 단타 매매 막으려고 양도소득세를 확 올리고 보유기간 기준도 짧게 바꿨죠. 투기꾼 명단 공개 같은 압박도 하고요. 그리고 결정타가 바로 1978년에 8.8 부동산 투기 억제 종합대책. 이게 그렇게 강력했다고요? 네, 이게 정말 초강력 대책이었습니다. 핵심은 투기 이익을 아예 원천 차단하겠다 이거였어요. 단기거래 양도세를 거의
징벌 수준으로 무겁게 매기고 특정 지역은 아예 정보 허가 없이는 땅 거래 자체를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걸 확대 적용한 거죠. 사실상 투기 자금의 돈줄을 그냥 확 죄어버린 거예요. 효과는 바로 나타났나요? 네,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시장이 정말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와, 정말 극적인 변화네요. 이렇게 외비 요인, 사람들의 심리, 정부 정책이 막 얽히면서 가격이 출렁인 거군요. 이걸 설명하는 용어도 있다고요? 네, 에스컬레이션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에스컬레이션 현상? 네, 가격이 오르니까 더 오르겠네? 하는 기대 심리가 생기고 그 기대감 때문에 또 사람들이 사려고 하고 그럼 또 가격이 오르고 이런 악순환이죠. 실수요보다는 투기 수요가 시장을 막 좌우하면서 가격이 본질적인 가치와는 상관없이 계속 올라갔던 겁니다. 정리해보면 1970년대 중후반 2차 파동은 인플레이션, 넘치는 돈, 개발 기대감, 이게 다 맞물려서 터진 투기 광풍이었네요. 그렇죠. 청약제도가 투기의 판이 되고 복부인이라는 새로운 세력도 등장하고 결국 정부의 초강력 규제 88 조치로 막을 내린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이때 나타났던 패턴, 그러니까 투기가 과열되고 정부가 개입하는 이 모습이요. 이후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 놀랄 만큼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아, 정말 그렇네요. 이 패턴이 계속. 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 현재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책 변화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아주 복잡하게 얽히면서 부동산 가격 변동성을 만들어내잖아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1970년대 2차 파동의 역사가 현재 우리에게 어떤 통찰을 준다고 보시나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